통장 잔고 37,000원. 이게 우리가 한 달을 버텨야 할 전부였다. 나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75세예요. 30년간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9급으로 시작해서 6급으로 정년퇴직했어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아내는 김순덕이에요. 나보다 3살 아래인 72세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예요. 젊었을 때는 통통했는데 요즘 많이 마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자식은 셋이에요. 큰아들 석호는 48세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호는 45세 회사원이고 딸 현미는 42세로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민호에게는 지은이라는 딸이 있어요. 22살 대학생인 내 귀여운 손녀입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어요.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딸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의지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와서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옆에서 순덕이가 깊게 잠들어 있었거든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연금 120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었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수입은 그대로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모였는데 이제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용돈 달라고 할까봐 겁내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콩나물 무침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쌀떡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어요. 연금 120만 원에서 관리비 35만 원, 병원비 48만 원을 빼고 나니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순덕이와 함께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순덕이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재빨리 통장을 감췄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아내도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로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 자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는 모르겠지만요.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75세 노인에게는 체면을 버리고 싸우는 전쟁이었다. 오전 9시가 되자 집을 나섰습니다. 순덕이에게는 복지관에 간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50년 함께 산 아내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내 처지가 한심했어요. 실제로는 일자리를 찾아 나선 거였어요.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년퇴직할 때만 해도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동네 편의점부터 들렀습니다. 젊은 사장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70세까지만 받아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되는 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어디를 가도 나이부터 물어봤습니다. 75세라고 하면 고개를 젓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업체도 똑같았어요. 경비원 일자리도 65세까지였습니다. 나는 벌써 그 나이를 10년이나 넘겼거든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이라도 구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며느리 현주와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하다가요. 견주의 장바구니를 봤어요. 비싼 수입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멜론 한 개가 2만 원짜리였어요. 우리 하루 식비보다 비쌌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내가 전단지 알바라도 하려는 곳에서 며느리를 만나다니 이보다 더 창피한 일이 있을까요?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에서 자란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아픈 것은 아내의 야윈 손목을 바라보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점심시간이었어요. 순덕이가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계란 하나를 꺼내더니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50년 전 신혼 때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젊었고 미래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있나요? 늙어갈 뿐이에요. 밥은 어제 남은 것을 데웠습니다. 물을 많이 부어서 양을 늘렸어요. 죽 같은 밥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앉아 식사했어요. 순덕이의 손목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헐렁해서 빠질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는 통통했던 손이 이제는 뼈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라가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둘째 아들 민호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하지.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 달에 꼭 뵈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달, 우리가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결심했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집어치우자. 일단 살아야 해요. 아내를 굶겨 죽일 순 없잖아요. 오후에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엔 무료급식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다들 나보다 나이 많고 초라해 보였어요. 30년 공무원이었던 내가 저기 들어가서 무료 밥을 얻어먹는다고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돌아섰습니다. 대신 은행으로 갔어요. 적금을 해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적금도 이미 몇 달 전에 다 깨서 병원비로 썼거든요.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도 전세라서 담보가 없었습니다. 신용대출은 나이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은행 직원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5세는 대출 연령을 초과하셨어요.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선 기분이었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지관을 다시 지나쳤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모르는 할머니였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어려우면 복지관에 상담받아 보세요. 도움되는 일이 많아요. 그 할머니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복지관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하지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들들에게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 와서 순덕이를 봤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기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뭔가 해야 해요. 자존심을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청소용 걸레를 손에 들고 서는 순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무료급 식소에 가기로 결심했거든요. 복지관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엔 초라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다들 나처럼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직 교사 같아 보이는 할머니도 있었고 양복 입은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나만 이런 처지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년 공무원 생활에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또 돌아섰어요. 대신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젊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 봐야 해요. 자녀분들 소득도 확인해야 하고요. 자녀들 소득 확인, 그러면 아들들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청소용품 가게를 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물걸레를 사고 있었습니다. 혹시 청소일 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피스텔 청소예요. 나이 많아도 받아주더라고요. 오피스텔 청소, 눈이 번쩍 떴어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순덕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청소 일을 해볼까 해요. 청소 일을요? 순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해봐야죠.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소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나를 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어요. 요즘 고령자 청소 일자리가 좀 있어요. 성실하게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오피스텔 5곳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한 달에 45만 원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어요. 전날 청소를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젊은 사무실 직원들이 나를 봤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45만 원이었어요. 손에 잡힌 돈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내 힘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순덕이에게 돈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제 조금 나아질 거예요. 순덕이도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고기를 샀습니다. 삼겹살 한 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잔치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45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보였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걸레를 든 초라한 늙은이였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강남 오피스텔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현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주는 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에 든 걸레를 황급히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지인 만나러 왔어. 하지만 내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청소 도구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거짓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현주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버님, 설마 청소 일을 하시는 건 아니죠? 대답할 수 없었어요. 30년 공무원으로 살아온 내가 며느리 앞에서 걸레를 든 모습으로 서 있다니 이보다 더 굴욕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님, 왜 이런 일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냥 땅속에 파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와 있었어요. 현주가 바로 남편에게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현주한테 들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청소 일을 하고 계신다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아버지가 왜 미안해하세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 당장은 힘들어요. 제가 대출받아서 집도 샀고, 지은이 등록금도 있고. 역시나였어요. 아들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순덕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고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영양실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입원비가 하루에 15만 원이었어요. 일주일이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내가 청소일로 2달 넘게 벌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당장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간호사가 왔어요. 보호자분, 입원비 선납금 50만 원. 입금하셔야 해요. 50만 원. 내 통장에는 23만 원밖에 없었어요. 병실에서 순덕이가 깨어났어요. 의식이 희미했지만 나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병원비 독촉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정말로 끝났구나 싶었다. 순덕이가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병원비는 하루하루 늘어만 갔습니다. 45만 원, 60만 원, 75만 원. 숫자를 볼 때마다 현기증이 났어요. 간호사가 또 왔어요. 보호자분, 추가 입금 부탁드려요. 민호가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승인이 안 났어요. 한도를 초과했다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석호가 병원에 왔어요. 민호가 연락했나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석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90만 원이고. 석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지금 힘들어.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 형제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둘 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순덕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거였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이 당뇨 합병증까지 생겼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밀검사 비용이 5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치료비까지 하면 몇백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벽에 기대서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손녀 지은이가 병원에 와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가져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거라도 써세요. 22살 손녀가 번 돈으로 할머니 병원비를 내야 하다니 정말 무능한 할아버지였어요. 지은아, 이건 안 돼. 할아버지,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지은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순덕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보니 더 쓸쓸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오피스텔 청소업체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더 젊은 사람이 와서 일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급도 더 싸게 받겠다고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일자리까지 잃었어요. 45만 원이라도 벌어들이던 유일한 수입원이 끊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관리사무소 고지서를 받았어요. 관리비 연체료가 붙어서 42만 원이었습니다. 전기료, 가스료 고지서도 모두 연체 상태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박영수 씨죠? 입원비가 많이 밀려 있는데요.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퇴원 조치해야 할 것 같아요. 퇴원?
순덕이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복지관에 갔는데 담당자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긴급 지원 예산이 소진되었어요. 모든 길이 막혔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아들들을 불러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자존심 따위는 집어치우고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일주일 후 순덕이가 퇴원했어요. 많이 야위긴 했지만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준비한 미역국을 마시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도서관 일자리 면접을 봤어요. 책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바로 합격이었습니다. 자서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경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30년 공무원 경력이 도움이 된 거였어요. 청소 일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일도 힘들지 않았어요.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어요. 40만 원이었지만 청소 일할 때보다 훨씬 뿌듯했습니다. 집에 와서 순덕이에게 월급 봉투를 보여줬어요. 여보, 이제 조금 나아질 거예요. 순덕이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식욕도 돌아오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고마워요. 가족들한테도 고맙고 민호와 석호는 약속한 대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현주도 시장에서 장을 봐서 가져다 주곤 했어요. 지은이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지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그럴게. 우리가 가족이니까.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둘러앉은 식탁이었습니다. 석호가 회사 일 얘기를 하고 민호는 지은이 성적을 자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민호가 다시 사과했어요. 아니야. 나도 너무 고집을 부렸어. 그동안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숨겼고, 자식들은 간섭하기 부담스러워서 피했던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현주가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순덕이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순덕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삶의 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여러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소통하며 잘 지내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이에요. 한 어르신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생활이 안정되었어요. 도서관 급여 40만 원에 아들들이 보내주는 생활비. 거기다 순덕이도 건강이 좋아져서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없겠어요. 순덕이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살도 조금씩 올랐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 말을 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어요.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라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심이 아닐까요? 그날 밤, 순덕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